네, 오늘 이제 2주차, 노인복지론 2주차, 할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1강 시간에 다 못했던, 거 조금 이야기하고, 2주차 분량, 이론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노래 나오고 있죠? 항상 테스트 한다고 시작할 때 노래를 잠시 깔고 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네, 잠시만요. 잘 나오죠?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죠? 이제 노년학이 뭔지, 그 노년학 안에 노인복지론이 뭔지, 그런 이야기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수업 진행 방향,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그때 조금 말 못했던 노인 특성, 노인의 문제, 이런 부분 조금 다루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다고, 속도나 방법이 조금 느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자, 노인의 하여튼 인구사역적 요인 특성을 조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통 보면 연령 분포가 확실히 여기 펜은 확실히 이제 60대가 많고 7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조금씩 이렇게 좀 줄어가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잠깐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하자. 헷갈리니까. 불편해가지고. 너무 당연하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존율이 낮으니까. 배우 상태는 한 63% 정도쯤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학력을 보면 무학보다 초등학교, 여기 이때는 이제 국민학교, 뭐 예전에는 뭐 그 데이터 보면 뭐 서당도 있고 아니면 되게 좀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어쨌든 보통 국민학교. 참고로 저도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국민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다른 교수님들은 다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좀 나오고, 대학교 이상을 가진 여러분처럼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10%도 채 안 됩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노인들의 학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학력이 낮으면 뭐가 낮냐면 궁극적으로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문해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해서 문해력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높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문해력이라는 말은 어떤 그 문해력 앞에 여러 가지 붙여요. 뭐 건강 문해력, ICT 문해력, 뭐 영어로 ICT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 뭐 아트 리터러시 이렇게 붙는데, 그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 수준을 체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해력을 체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때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 이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틀린 정보인지 옳은 정보인지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흔히 말해서 문해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글을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지는 않아요. 학력이 높다고 해서 문해력이 높지는 않지만, 문해력과 학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즉 코릴레이션 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콜레이션 관계랑 어소시에이션 관계, 그 상관관계랑 연관관계의 차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랑 폐암의 관계가 연관관계, 영양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일수록 그런
폐암에 걸릴 확률, 즉 상관은 굉장히 높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문해력이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학교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뭐 석사, 박사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그 중고등학교만 갖고 있는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문해력은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일정 영역에서 문해력, 특히 IT 같은 영역에서 문해력이 여러분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어르신들의 인지나 이런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랑 비교해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그런 문해력이 교육 수준이 낮아서 문해력이 낮은 거지 어르신들의 능력이나 지적 인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취업 상태는 30%쯤 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다른 국가랑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아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신체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외적으로는 특히나 피부죠. 피부가 왜 그러냐면 지방 손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 살이 찌신 분들이 살이 없는 분보다 확실히 콜라겐이나 뭐 이런 여러 특성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주름이 덜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치아 손상, 그 다음에 이제 척추의 어떤 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죠. 허리가 좀 꾸부정해지고, 그리고 척추 사이에서도 콜라겐이 있어요. 척추 사이에도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이 콜라겐이 빠지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특히 골다공증 같은 걸로 해서 뼈가 부서지기 쉽고, 특히 골다공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심합니다. 압도적으로 심해요. 그리고 뇌신경계 변화, 소화기능 감퇴, 배뇨 시간도 길어지고, 면역력 약화, 시력 청력, 그 다음에 특히 수면 시간 감소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보면 여기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친구도 있어요. 저도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전체적인 그 연령대의 비교, 그러니까 집단 간의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한 코호트라고 하죠. 우리가 한 계층, 여러분 코호트죠. 2000년 지금 여러분들은 Z에서 밀레니엄 세대로 하는데, 요 세대들의 어떤 20대와 요 세대들의 60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어떤 노인은 시력 체력력이 감퇴했지만 수면 시간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노인도 계시고, 소화 기능이 감퇴했지만 비뇨 기간은 아무렇지도 않은 노인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치아가 손상되었지만 허리나 골다공증은 아무 문제가 없으신 노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평균적이라서 집단 간의 변화의 양상은 다르지만, 이게 모든 연령대가 60 넘었다, 70 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평균의 어떤 함정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떤 평균이 가지는 한계, 우리가 사실 이 대부분의 것들, 특히 연령 이야기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평균 이야기를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장치, 도구가 가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한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현대 와서는 이런 평균을 가급적 쓰지 말고 개인의 맞춤형으로 가자는 이야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의학에서도 맞춤의학, personalized medical, personalized care,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세대에서 이런 평균 이야기는 조금 더 그 힘이 떨어지죠. 70년, 80년, 50년, 60년, 이런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거 누구냐? 테일러 시대에 말했던 평균화의 개념이 현대 와서는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평균적 관점, 집단 간의 비교에서는 일어나지만 집단 내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인의 특성, 여기 보시면 심리적 특성에서 우울 경향, 내향성, 의존성, 요런 이야기, 사물에 대한 애착,
성 역할의 변화, 유산을 남기려는 성향, 뭐 이런 게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다 일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의존성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가지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요런 것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한두 가지, 많으면 10가지, 뭐 11가지, 12가지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노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특성으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인구의 어떤 구조적 특성이 많이 변해요. 우리 전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구 부양이라든지 어떤 구조, 특히 요즘 들어서 뭐 이런 독거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반려동물 혹은 사이버 온라인 뭐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어떤 사회적 지위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이 줄다 보니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들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박탈감들, 그리고 경제적 빈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전 세계 노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빈곤율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죠. 교육. 이 문제죠.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민간의 어떤 그런 재산, 소득의 이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빈곤을 겪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잠깐 제가 그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인가 3억인가를 쓴다고 하네요. 2억인가 3억이 쓴다고 하네요.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한 4억에 육박하거나, 뭐 교육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통 한 1억에서 3억 정도쯤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2012년 조사니까 지금 뭐 얼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추산 결과 3억 9천, 그러니 요 정도 됐고, 보통 한 2003년에 한 14% 정도 늘었으니까 반영치로 하면 보통 지금 12년부터 15 맞지? 15, 18 2배에서 한 15%, 20%. 지금은 뭐 거의 웬만해서는 미니멈 1억 한 5천에서 4억을 넘은 돈이 나오겠네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한 대충 잡아도 한 2억 정도, 평균 잡아도 한 2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녀 한 명 내지 두 명을 키우는데 한 2억, 두 명이면 한 4억, 평균으로 잡아서 나이가 65세 때 4억 정도의 돈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넉넉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키운다는 것이, 양육한다는 것이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다 나중에 또 하겠고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원체 심하니까 2018년부터 한 기초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이 아마 올해도 좀 매년 변동되니까 뒷부분에 가서 제가 또 기초연금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니까 국기초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들은 이 기초연금과는 큰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쪽에서 서포트를 지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초연금 할 때 계산해 보겠지만, 보통 연금도 못 들으신 분, 예전에는 연금을 국민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금 안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없죠. 이게 노인 됐을 때 자녀한테 다 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인구 추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초고령 인구 80세 이상이 벌써 20% 이상 더 증가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여성 노인이 좀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 노인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뭐 운동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사회적 관계망, 어떤 할머니들 보면 할아버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친구도 많고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을 훨씬 더 오래 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문맹률을 보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고요. 가구 형태도 보면 독고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독고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10분 중에 두세 분 이상은 독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된 인구가 자녀랑은 살고 있지 않고 있죠. 네, 요런 것들. 이게 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대별 차이를 보면 예전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에코 세대, 지금 79년 뭐 여기까지가 에코 세대쯤 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를 말하겠죠. 에코, 그 다음에 뭐 Z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뭐 요렇게 지금 세대가 조금 구분되는데, 요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문직이라든지 대학,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뭐 자녀 양육 투조, 뭐 투자, 뭐 요런 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좀 다르고요. 뒷부분 가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다시 한 번 더 한 강에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욕구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노인도 우리가 똑같이 욕구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욕구라는 것이 기본 신체, 심리, 경제, 사회, 문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마찬가지로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노인의 욕구란 건 뭐 다르진 않아요. 조금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산을 남기려는 욕구라든지 어떤 어떤 승화, 성찰, 뭐 요런 쪽 종교적 그런 영향에서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 안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런 대부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문제죠. 예, 노인의 문제가 문제예요. 흔히 말해서 사고라고 합니다. 빈고라고 하고요. 질병, 병고라고 하고, 고독고라고 하고, 역할상실, 무예고, 이게 사고라고 해요. 이를 사고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이 빈곤에서부터 시작되거나 혹은 질병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가지 질병이 시작되면 이 질병이 어떤 인간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아프니까 다시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관계망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무료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보통 노인이 가지는 사고에서 거의 시발점은 거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역할상실이나 이런 게 와서 아프신 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평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질병이 이러한, 혹은 반대로 빈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심하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서 어디가 사실 완벽하게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조금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질병은 확실히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퍼져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 예. 제가 또 뭐 질병이 시작이라고 해서 사고는 항상 질병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 질병에 의해서 빈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또 노인의 문제, 뭐 치매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치매가 사실은 한 80년대, 70년도에는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지금 여기 말하는 노인 문제 같은 게 사실 예전에는 80년, 70년대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60 정도의 은퇴를 했어요. 1970년, 80년대는 거의 다 60. 지금 공무원 뭐 연령 기준이나 이거 다 보면 60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60대 그때는 그 연금 보험이나 이런 게 없고 퇴직금이 있었죠. 그 퇴직금 받고 얼추 한 5년 정도 있었으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수명 자체가 한 60세, 65세밖에 안 됐으니까 오래 사시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치매 걸리시기 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됐, 그러니까 인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막 치매를 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그,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앞에 말씀드렸던 역할 상실에 무의고에 빠져서 자살이 증가하고, 혹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빈곤이 심화돼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살률만 보더라도 거의 OECD 한 3배 정도 좀 나와요. 거의 탑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노인 문제들, 노인 학대도 일정 부분에서는 뭐 예전부터 뭐 학대도 있었지만 계속 인구의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빈곤과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문제점이 함께 겹치면서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쭉 2020년까지 쭉 보면서 이러한 노인 문제들이 증가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인구가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 인구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되신 분들이 게으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인구 연령이 오래 살다 보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잠시 끊고 2장부터 시작할게요. 아마 2장부터 두 개의 PPT는 대부분 이론 이야기인데, 이론은 크게 생물, 사회, 심리 이렇게 한 3종류로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보통 이 생물 관련 이론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과학이나 바이오 쪽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이런 생명 노화 이론을 자세히 잘 모르고 깊숙하게 사실 알 필요도 사실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이게 좀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좀 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새 좀 과학계나 사회적으로 좀 핫한 생물 이론은 조금 더 논의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 이렇게 이 노화 이론, 생물, 사회, 심리가 있고, 생물학 노화 이론을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이라고 이야기하면 피지컬하고 피지올로지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생리학은 잘 보이지 않는 것들, 몸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엄청나게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쉽게 넘어가 봅시다. 생물학적 노화의 개념을 좀 읽어보면, 신체적 노화 외에 플러스에서 생리적 노화를 포함한 개념이고, 신체적 노화는 이렇게 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는 노화라고 표현하네요. 생리적 노화는 주로 기관, 세포의 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인데 조금 잘렸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노화와 심리 사회적 노화의 관계를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이 심리와 사회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아프면 우울해요. 여러분 아프면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아프면 친구 못 만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그렇죠. 질병이 퍼지고 아프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집에만 있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친구 만날 데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항상 1번은 여기 있습니다. 생물의 어떤 우리의 신체, 우리 신체가 언제나, 아이고 쓰기가 힘드네. 신체가 언제나 우리의 심리와 사회를 컨트롤해요. 조정합니다.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우리 사회과학을 하지만 몸에 대해서, 의학이나 이런 바이오 정보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회와 심리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볼게요. 자, 여러가지 노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체적 노화, 통상적 노화, 병리적 노화.
병리적 노화는 어떤 뭐 유전적 요인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런 현상, 질병의 기능 저하되는 현상이고, 체적 노화는 긍정적 요인에 인해서 뭐 이런 노화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쵸? 뭐 이런 노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노화 양상을 좀 볼까? 보통 장년기와 노년기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생물학적 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년기의 노화 과정은 좀 점진적이고 지엽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늙어가는 걸 보여. 그렇지만 딱히 일상생활에 지장은 주지는 않아요. 근데 노년기의 노화는 굉장히 빠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년기쯤, 한 30대에서 한 50대, 60대까지 요때 노화들은 이게 좀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좀 빨리 못 뛰고 예전보다는 빨리 좀 체력이 안 좋아도 일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60, 70, 80대 노화는 막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거나 아니면 막 숨이 차가지고 그 바깥 생활 잘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일들, 이게 생물학적 기준, 그러니까 이 노화가 나의 일상을 혹은 나의 그때 정신 상태를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주는 것들, 요게 큰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체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번 볼까? 어떤 일이 좀 일어나는지. 일단 기능 저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키나 체중 감소, 치아 상실, 머리색 변화, 피부 반점, 뭐 주름, 뭐 요런 것들, 관절, 뭐 요런 게 일어나고, 또 보면 조직도 줄어들고, 뼈의 어떤 구성 비율에서 보면 수분은 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뭐 장기 같은 경우에는 심장은 아니지만 좀 중량도 감소하고 뇌의 어떤 전체적인 면적도 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몸이 변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부 기능적 측면을 보면 뭐 이런 것들 한번 딱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고 하진 않습니다. 많은 여러분 한번 생물학적으로 이런 변화 있다. 요즘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거의 안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이렇게 생물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생물을 다 배웠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론을 한번 볼게요. 고전 이론부터 봅시다. 사용 마모 이론. 인간의 몸도 기계처럼 돼서 마모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십견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 근데 유기체가 어떤 걸 복구하는 기제가 있죠. 어떤 걸 복구하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이론을 그렇게 생물 쪽이나 어떤 노년의학에서는 딱히 뭐 메인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 노폐물 축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 속에 그 폐기물 같은 게 생성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노화가 진행된다는 또 가정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독성물질 일정 쌓여서 정상세포의 기능 방해하게 되고 세포를 죽이는 노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뭐 요런 이야기들이 노폐물 축적 이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노화의 한 형태라고 하고요. 보통 활성산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뭐 운동선수들의 어떤 급속한 노화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활성산소 이론들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반론도 있어요. 이게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의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노화를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옹호되는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생물학적 개념에서. 면역학에서 보면 우리 요즘 원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이제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해 물질에 식별 능력, 백혈구나 뭐 그런 거겠죠? 그 식별 능력이 저하되면서 어떤 유해 물질을 파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한계가 뭐냐면 면역 체계 기능이 저하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면역 체계 저하, 기능 저하가 이 노화를 야기하는 증거는 아니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 반응 이론이 노화의 어떤 통상적을 설명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요. 갑자기 이제 문득 잠시만요. 이게 신문을 보면 이제 헬스조선 신문을 보면 보통 우리만 몸의 혈액 이야기를 보면 우리만 혈액이 한 12만 엄청 기네요. 12만 킬로 정도. 나중에 신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혈액 이야기 나오죠. 이게 혈액이 이제 백혈구예요. 적혈구가 주로 이제 산소 공급하고 백혈구가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항상성 호모스테시스 항상성 그 시스템을 말하고 적혈구가 한 120일, 혈소판 2주, 백혈구가 한 1, 2일이면 기능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큼 생존한다는 거죠. 이 전체 양 중에 백혈구가 차지하는 건 다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 0.1%만 떨어져도 막 몸에 열나고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백혈병 같은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은 보통 혈장 그리고 혈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죠. 요 중에 그 백혈구, 혈구, 적혈구, 벽구 이 혈구 45% 중에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한 1%밖에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다른 정보를 보면 여기 보면 혈구는 총 혈액량의 1% 정도 차지를 해요. 차지를 해서 안 보이죠? 여기까지 그 정도 있다고 하지. 1% 정도 차지를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오시면 면역 반응의 어떤 면역 체계가 아마 대부분 그 피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이제 유전 쪽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생물 자체 DNA에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노화가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마든 어차피 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유기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미리 정보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분열 레스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이 분열이 끝나면 세포 분열이 끝나면 죽는다라는 가정이죠. 예, 무섭죠. 뭘 하든 말든 죽는다는 거예요. 예, 뭘 하든 말든 늙고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게 좀 얼핏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근데 한계가 보면 특정 질병에 걸릴 것인지 설마 오래 걸릴 것인지를 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대 수명이나 질병의 취약성은 알겠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사는지 질병이 걸릴 것인지 뭐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뭐 이런 거를 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이론의 설명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 자체에 걸리는 거 사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보면 병 걸려 죽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설명하기 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오류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오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DNA와 RNA 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잘못된 단백질 합성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게 축적되어서 노화를 입힌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게 잘못 만들어져서 흔히 말해서 뭐
이상 먹어가지고 잘못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쌓이면 이렇게 노화가 발생한다는 가설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 또 RNA 합성 기능이 약해지면 결함세포가 발생하고 이 오류는 DNA 오류로 이어지고 DNA의 유전 정보에 맞지 않는 단백질이 생성돼서 노화가 진행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뤄진다. 한마디로 유전자 때문에 이러한 노화가 발생된다는 그런 가정이 이 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전자 변이 이론.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흔히 돌연변이 이야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발생돼서 노화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쭉 보면 세포 내 축적된 노폐물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을 입게 되면 DNA 복구 시스템이 이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키는데 이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비작동 앞에 그 유전자 오류 이론하고 좀 비슷한데 비작동돼서 이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게 되고 이 돌연변이 세포가 궁극적으로 노화 변화를 유발시키고 죽음에 초래한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한계는 뭐다? 이 유전자 변이 이론은 노화와 관련된 통상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해지는 것은 알겠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도 다 이런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뭐 이 이론을 그렇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건데 굉장히 핫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텔로머라제 이론이라고 해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노화가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좀 그림을 보면 좋은데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놨죠. 요게 텔로미어예요. 요 부분, 이게 지금 찍어놓은 요 부분 있죠? 요게 텔로미어 캡인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염색체를 보호해요. 이게 이 염색체를 보호하는 이게 흔히 말해서 보호 기제 같은 거야. 보호하는데 이 길이가 길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게 보호하는 게 길면 길수록 어디 외부의 어떤 게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과 함께 점점 짧아지고 그 길이가 아주 짧아지면 세포는 복제를 멈추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점점 짧아지는 어느 순간에 딱 되는 순간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복제 멈춰버리겠죠? 인간은 텔로머라제라는 효소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활성돼서 만들어져서 이 텔로머가 복구된다고 해요. 보면 이게 텔로머 2009년에 노벨 생리학상 받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속도를 조절해서 세포의 노화 속도 조직의 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밝혀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뭐 이쪽 영역이 아니라서 중요한 거는 이 이론이 요즘 굉장히 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노화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텔로미어 이야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여기 구글에다가 노화 이론 생리 이런 거 한번 쳐보면 여러가지 노화 이론 쭉쭉쭉 노화 이론을 보면 이게 안 쳤나? 텔로미어 이렇게 좀 보이죠? 이게 이렇게 수많은 지금 연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009년에 텔로미어 기능 생선 요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나와있죠. 존 홉킨스의 뭐 어쩌고 이 교수가 있고 이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이야기 아니고 개놈 했던 이야기고 여기 있죠. 텔로미어는 일종의 생체 타이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오래 사냐 시계 같은 거죠. 세포 분열이
거듭할수록 이 마디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마디마저 잘려나가면 더 이상 세포는 죽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죽는 것은 생체가 노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일종의 모래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암은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게 보통 암이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죽지 않는 이유가 이 텔로미어가 잘려나가지 않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암세포는 이 텔로미어가 계속 뭐 늘어나거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포 개념만 보면 이 노화와 암은 반대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 그쵸. 이것처럼 텔로미어가 나가 일어나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무한정 분열하면 이것이 암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의학이라든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보면 2009년도 기사 텔로머라 아제 노벨상 의미 요 쳐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안 보이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사실 뭐 저도 이게 뭐 이건 잘 다 모르니까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학적 노화와 우리가 잘 아는 사회과학의 측면에서 노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적 노화. 자, 우리가 사회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타인과,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 사회라는 개념은 없죠. 나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조직체가 흔히 말해서 사회죠. 그럼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늙어간다는 게 사회학적 노화와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노화를 주는 가장 충격적인 이벤트가 뭐다? 이제 보통 은퇴 같은 거죠. 보통 은퇴하게 되면 이런 관계망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만성질환이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자살 위험 같은 것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은퇴나 질병, 뭐 이렇게 사회적 노화가 진행됨으로써 뭐 건강 노화도 마찬가지겠고, 전반적인 어떤 나의 어떤 자아상이라든지 소외, 고립, 뭐 이런 것들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죠. 자, 보통 이제 관계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제 석사 때 첫 논문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이야기였는데, 볼까? 뜬금없지만, 제 거 논문을 보면, 제가 최초 2000년도별로 봤을 때, 제가 2009년에 제 석사 때 썼던 논문이 이제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우울, 요런 이야기, 그때 건강의 어떤, 미디에이팅 효과 이런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년기 때는 관계망이 많이 줄어들어요. 뭐 친구나 사망 뭐 이런 걸 등등, 뭐 이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번에 한번 그래프 그려줬던 것처럼 이 관계망이 좀 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렇게 막 오르다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관계망이 줄어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런 분 누구 있을까? 관계가 엄청 늘어나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젊을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통 패턴이죠. 그래서 관계망이 줄다 보니, 타인과의 관계가 줄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니면 나랑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생각해봐, 양이 100명, 200명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만 받아도 100, 200이 되잖아? 근데 이 관계망이 이제 나중에는 50으로 줄고 10으로 줄고 1로 줄게 되면 이 한 명한테 50, 100을 받아야지 그 전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의 관계망이 줄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식으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사회적 관계망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위나 역할 같은 것들이에요.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지위가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보다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50대가 보통 이렇게 흔히 보면 이렇게 정점을 찍잖아. 이렇게 좀 지위라는 게 이렇게 지위가 있으면 보통 이쯤 되면 여기 한 50쯤 한 50으로 잡을까? 이쯤 좀 찍어요. 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60에 은퇴하니까 한 56, 7쯤 되면 거의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고 여기 이제 60쯤 되면 은퇴하면 지위가 뭐 거의 뭐 사회적 지위, 그래서 지위라는 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관계하고 있는 뭐 부하 직원들 뭐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줄죠. 아니면 뭐 해봤자 뭐 이 정도 수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줄다 보니까 역할도 되게 줄어요. 예전에는 리더로서 시키는 역할을 하다가 은퇴했어. 아무도 없어. 자기 이거 해라 했을 때 아무도 뭐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특히 남성 노인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높은 지위와 높은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찍어보면 이걸 파워라고 할게요. 힘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은퇴한 순간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앉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재수가 없으면 이만큼의 관객이 다 뭘로 온다? 뭐 이런 걸로 와요. 이런 걸로. 뭐 이런 걸로 옵니다. 이 차이가. 예, 이 차이가 이런 걸로 와버려요. 예, 그래서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 남성 중장년 노인이 은퇴했을 때 굉장히 우울 지수가 높은 것들은 바로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 없어서 발생하는 거라고 최소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인이 보면 이게 힘의 약화, 경제적 힘의 약화.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 보면 집에서 막 큰 소리 막 치고 하는 그 근원적 원인 중에 하나가 그죠, 돈 벌어 오는 거. 돈 벌어 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끊겼을 때 굉장히 위축되세요. 내가 가장으로서, 남성으로서 이게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죠. 자, 전반적으로 요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노인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어떤 전반적인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론에서 많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화 관련된 이론을 보면 심리 이론보다는 사회적 이론을 인문사회과학에서 훨씬 더 많이 써요. 뒷부분에 가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심리 이론은 오히려 아동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느낌 좀 들고요. 뭐 꼭 100% 그렇진 않지만 노인 쪽에서는 이 사회적 노화 이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활동 이론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진짜 많이 써요. 활동 이론을. 저도 여기 연구를 보면 여기 제가 예전에 음악 했을 때 여기 뭐 있죠? 활동 이론을 연구의 부설토로 해서 썼어요. 어떤 잠시 한번 제 연구 한번 볼까? 오랜만에 제가 이거 옛날에 포닥할 때 썼던 논문이라서 제가 활동 이론을 기본 툴로 했고 활동 이론을 잠시 보시면 헤빙거스트들이 한 59년도쯤 했고 레몬이 좀 크게 이제 이 이론 자체를 많이 발전시켰는데 활동 이론은 크게 뭐 공식 활동 그다음에 인포멀한 액티비티라고 단독 활동 그다음에 포멀한 액티비티 공식 활동 이렇게 한 세 종류쯤으로 나누는데 이게 단독 활동 같은 경우를 보면 솔리터리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그냥
상호작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혼자 TV 보거나 비디오 보거나 여러분처럼 뭐 넷플릭스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활동은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활동, 운동, 여가생활, 그리고 공식적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흔히 말해서 세 가지 노인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더 보시려면 나중에 여러분들 제 논문 보셔도 되고 뭐 다른 논문 보셔도 됩니다. 예, 구글 치면 구글 스칼라 치면 바로 나오니까 음악 활동을 했었던 건데 이런 세 가지 활동 정도로 구분되고요. 예,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노인들이 어떤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단독이나 혹은 공식 사회적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 라고 하고, 이러한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야지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이론입니다. 아마 뭐 어떤 노인의 어떤 여가라든지 노인의 어떤 교육 혹은 뭐 요런 쪽 연구나 교육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활동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특히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런 활동 이론에 기반을 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활동 이론하고 지속성 이론을 조금 헷갈려 해요. 예. 예전에 시험 문제 내보면 이거 두 개 자꾸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하나는 활동이고 하나는 지속하고 해서 그런가?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좀 달라요. 두 개 이론이 좀 다릅니다. 지속성 이론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역할을 상실하잖아요. 역할을 상실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 역할을 어떤 조직 사장이나 부장 뭐 임원 역할 하시는 분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속 이론은 그런 역할을 유사한 역할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유사한 역할로.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 그러니까 임원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셔서 어떤 다른 클럽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장을 하시거나 어떤 리더 역할을 계속 비슷한 역할을 이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꿈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일관된 행동을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이끌고 도와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평생 해오신 분들이 여전히 계속 그것을 지속한다고. 즉 지속 이론의 지속은 역할 지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할 지속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활동 이론의 활동은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지속한다고. 그러니까 활동의 지속과 역할의 지속은 다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속 이론을 고민하실 때는 앞에 뭐가 필요하다? 역할 지속이에요. 역할 지속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도 이렇게 뭐 보시면 내적 지속성이 있고 외적 지속성이 있어요. 외적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에요. 또 내적 지속성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향을 말한다면 흔히 말 뒷부분에 주택 이야기할 때도 한번 나올 건데 AIP 같은 개념이에요. AIP가 뭐냐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인데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부산에서 대연동에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좋잖아요. 아, 나도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 이 근처에서 살고 싶다. 해서 최대한 부산에서 취업하려고 하고 부산 이 대연 남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지속성. 이게 외적 지속성. 내가 친숙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 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뭐 30년, 40년, 50년 사시는 분들이 저기 어디 뭐 다른 시골 뭐 산 좋고 물 좋고 아니면 좀 주택 가격 싼데 저기 뭐 양산이라든지 뭐 기장 아니면 저기 뭐 함안 뭐 이런 데 있잖아. 이 경남 근처에 김해 이런 데서 갑자기 이사해서 가서 살으라 그러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향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성 이론은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역할이론 롤티오리예요. 롤티오리도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지속성이라는 거 조금 달라요.
그 앞에 이 지속성 이론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A라는 역할을 평생 동안 해왔어요. 이렇게 T 시간 동안. 그러다가 이렇게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서 A랑 비슷한 A-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 이론이고, 이게 지속한다고. 그쵸? 근데, 이거. 이 역할 이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역할을 쭉 오랜 시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은퇴가 왔죠. 은퇴가 오고 나서, 내가 반드시 이쯤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얘를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A라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나? 뭐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역할 B라는 역할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프만식으로 이야기하면 고프만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내가 또 그림을 잘 마우스로 못 그리는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 가면을 쓰고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가면, 여러분들은 그 가면의 한계가 아니에요. 참고로 학생이라는 가면도 있고요, 아들과 딸이라는 집에서의 자식이라는 가면,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이성친구라는 가면, 또 어떤 가면이 있을까? 알바생의 알바생이 가면,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고객으로서의 가면, 혹은 물건 팔 때 점원으로서의 가면, 뭐 이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가면을 우리 쓰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가면을 뭐 7번 뭐 사회인, 뭐 사회 직장인, 뭐 직장인이라는 가면이라고 칩시다. 이런 가면을 우리가 한 30년에서 20에서 30년을 쓰고 있다가, 물론 딴 가면도 많겠지만 쓰고 있다가 이상 어느 시점에서 이 가면이 이제 이 7번 가면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8번, 9번, 뭐 10번 가면을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8번은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연장자로서의 가면, 혹은 경험이 많은, 혹은 젊은 세대를 지지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어르신의 가면, 또 어떤 가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가족한테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보여드려야 할 그런 가면들. 우리가 이 가면을 바꿔 끼는 거죠. 우리 그 가면을 바꿔 끼는 게 평생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가면을 한 개라고 생각하면 나의 어떤 정체성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가면을 끼는가에 따라서, 쓰는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서 학생, 부경대 행정학과 학생, 사회복지 융합 전공으로서 학생으로의 가면과 여러분들이 알바 가서 가면은 전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는 막 수업 시간에 막 졸고 막 핸드폰 만지고 이러다가 막 알바 가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지. 나 봤어.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정신분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나는 내가 가면을 다르게 낄 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원래 갖고 있던 이 7번 가면이 아닌 8에서 10번 가면을 이렇게 스무스무하게 부드럽게 잘 바꾸는 거에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노년기의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앞에 지속이론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지속이론과 이 역할이론은 기본적으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 얘는 A라는 7번이라는 이 가면을 최대한 뭐 7-1, 뭐 7-2, 뭐 7-3 이렇게 이어가자라는 주의고, 밑에 밑에 역할이론은 이 가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괜찮은 가면으로 바꿈에 따라서 당신이 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두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다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쉽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교환 이론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환이론도 재밌어요. 굉장히 좀 재밌고 복잡하고 특히 관계, 이 앞에서 말했던 두세 가지 이론은 사실상 타인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선 세 이론에서 물론 관계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교환이론이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교환이론 특히나 뭐랄까 어떤 특정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굉장히 강해요. 이 앞선 이론들이 이렇게 활동이론이나 지속성 이론이 물론 너에 대한 게 있지만 주로 나의 어떤 변화, 나의 적응, 나의 활동 이런 이야기라면, 교환이론은 철저할 정도 너가 존재해요. 나와 너의 이 주고 받는 이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합니다. 이 교환이론은 어떤 미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썼던 논문이 보면 어딨지? 여기 있다. In the view of social exchange, 여기 일단 영어로 써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어떤 체계 같은 관점을 설명할 때도 제가 예전에 썼던 건데, 체계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우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된다,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뭐랄까 관계, 그 클라이언트와 워커 사이 어떤 관계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바우처 시스템을, 그러니까 체계의 어떤 운영을 말할 때도 충분히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에서 이래서 뭐 가족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사회 교환 이론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러기 가족의 분리 경험에 관한 사회 교환 이론적 고찰, 뭐 이런 논문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앱스트랙을 잠시 보면 이런 이론을 보시면 PDF 보기 뭐 이런 거 앱스트랙을 다 볼 수는 없고, 뒤에 이게 앱스트랙이 없네. 앱스트랙이 없어요. 잠시 읽어볼까? 사회교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그러니까 코스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기본 전제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기에 개인과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상황. 예. 그래서 교환 이론의 관점에 보면 기러기 가족의 자녀 유학을 선택 유지와 결정하는 배경의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도움이, 우리 가족이 큰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환 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와 보상, 비용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미래에 나한테 보상이 오겠지 라는 그런 것들, 여기 지금 적어놨죠. 보상에 대한, 주로 특히 후기 교환 이론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기 초기랑 후기 좀 많이 나누기는 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혹시 사실 교환 이론은 조금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섹터에서 다 다루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회교환 이론을 쳐서 조금 더 교환 이론, 사회교환 이론 딱 똑같습니다. 쳐서 또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교환 이론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 내가 주는 것 비용이고 받는 건 보상인데, 주고받는 이 관계도 힘, 파워 같은 게 이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 예전에 또 봤던 이름이 까먹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돌봄, 흔히 효도라고 하자. 효도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젊었을 때 100을 주면 자식이 부모한테 100이나 200을 줄 수도 있겠고 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100을 비용을 투자해서 자식한테 받는 게 50일 수도 있고, 똑같이 100일 수도 있고, 어떤 건 200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 여러가지 요인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 파워, 이렇게 해석하시는 연구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나이 은퇴하셔도 자산이 엄청 많아,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아, 그럼 자식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100을 넘어서 200까지도 막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관점. 그러니까 사회교환 이론은 어떤 경제적 관점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쵸? 그런 이야기. 자, 분리이론이에요. 사실 분리이론이 별로 요새 많이 안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분리론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달 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예전에 아마 한 수십 년 전에 인간이 한 65세 때 막 죽고 이랬을 때, 인간이 죽기 전에 한 몇 년 정도 사회적으로 정도 분리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같은 거 보면 뭐 여우나 늑대가 뭐 코끼리가 나이가 들어서 물 위에서 자연스러로 이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만든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 분리를 시킴으로써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한 과정이다라고 가정하는 이론인데, 요즘은 이런 이론을 잘 쓰지도 않고요. 요즘같이 막 100세 시대 때 뭐 다양한 활동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것을 하는 시대에 이런 이론이 잘 맞지는 않죠. 근데 이 이론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때문이에요. 사실 은퇴 정책을 이 분리 이론에 근거한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 공무원은 60세쯤 되고 대학 교수 한 65세, 뭐 얼추 다른 것도 한 50세, 우리나라에 보면 한 55세에 은퇴를 하잖아? 은퇴를 해요. 은퇴. 왜 하죠? 아니, 50에 은퇴하는, 55세, 60에, 65세에 은퇴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60세에 정말 건강하고 일 잘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60세라고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해 가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얼추 한 요때쯤 되면 평균적으로 체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져서 이때쯤 사회에 분리시키는 게 오케이 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죠. 근데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평균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평균적이지 않다고. 집단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집단과 별개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지? 내가 그 집단에 속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팔 길이, 다리 길이, 손가락 길이, 목 길이, 뭐 머리카락 길이, 발가락 길이, 그 다음에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길이, 허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눈과 눈 사이의 길이, 이런 걸 쭉 재서 이걸 다 이거 한 1000명 정도를 쭉 재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낸다고. 그럼 평균에 각각에 다 평균이 나오겠죠? 여기 평균 얼마, 여기 평균 얼마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에 다 들어맞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팔 길이는 70cm, 눈과 눈 사이의 길이는 7cm, 이 평균에 딱 들어맞는 사람 1이 뭐야? 0.01%도 안 나옵니다. 정말 0.01%도 안 나오잖아. 이거 수학적으로 나왔어요. 이 중에 3개만 갖고 하더라도 한 5% 나올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평균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 어떤 평균을 갖고 이 평균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없어요. 예. 웃기죠? 분명히 평균으로 하면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평균을 갖고 이 사람 진짜 평균에 합당한 사람을 구하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평균은
없자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아, 이게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자, 1, 2, 4, 5의 평균이 얼마예요? 네, 3이죠. 3이 있나? 여기 3이 있어요? 평균은 3인데 3이 없다고. 네. 1, 2, 4, 5의 평균은 3이에요. 근데 실제로 1, 2, 4, 5 중에 3은 없어요. 근데 평균은 3이라고. 제가 평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학을 조금만 아시는, 산수를 조금만 아는 친구들도 이거 보면 바로 알아요. 이상하다고.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즉, 이 사회가 이렇게 평균을 가지고 은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평균을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이 진짜 어떤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균은 아무짝에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균은 그냥 평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통계나 여러가지 모든 영역에서 어떤 평균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다 보니 마치 평균이 굉장히 괜찮은 무언가에 대하고 착각을 해요. 물론 평균이 괜찮을 때가 있어요. 언제 괜찮냐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여성 혹은 60세 이상의 노인과 20대 청년들의 집단에 이 100명과 여기 한 80명에 비교할 때는 평균이라는 통계치가 괜찮아요. 그러나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평가할 때 평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 항상 기억하세요. 1, 2, 4, 5의 평균은 3이라는 걸. 예.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평균은 여전히 3이에요. 골 때리죠? 예. 골 때려요. 연령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연령 차별이. 예. 예. 저같이 연령평등주의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 계속 이야기합시다. 자, 현대화 이론, 밑에부터 이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뭐 현대사회가 될수록 노인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역할과 모호성이 초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IT 같은 거 보면 현대가 될수록 어르신들이 그 잘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IT 이런 사업이 훨씬 돈 많이 버니까.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지위, 부 이런 것이 낮아져서 노인 전체 집단이 이렇게 떨어진다.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현대화 이론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장점, 핵심은 이런 거죠. 사회 구조와 어떤 자원의 통제, 그러니까 자원을 제공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T, 지식, 기술, 건강 같은 것들이 노인의 삶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게 이 이론의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 이게 어떤 사회 구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차이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과 흑인 노인을 비교했을 때 백인 노인이 압도적으로 여러가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것이 인종으로 발현하게 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접근의 차이 같은 것도 인종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이론에서 잡아내지 못해요. 왜냐면 도구적인 관점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이 이론이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고 하위 문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집단, 커뮤니티, 인간 집단을 보면 이게 한계로 보지만 한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A라는 인간에서 뭐 있다고 칩시다. 뭐 남성이라고 칩시다. 이 남성도 이 남성 안에 다시 나뉘죠. 남성의 어떤 뭐 고향, 그 고향 안에 어떤 대학, 다시 대학 안에 얼마나 어떤 직업 전문직, 전문직 안에서도 얼마나 그게 파트너인지 그냥 일반 직원인지에 따라서 파트너급, 인플로이급, 이 각각의 서브컬처, 하위 집단에 따라서 노화가 다르게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럴싸해요. 충분히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밑에의 특성에 따라서 노화가 달리 일어난다. 충분히 그럴싸한 이론인데 문제는 이게 노인을 너무 고립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컬처로 보니까 이게 컬처 안에 사회 문화 안에서도 이 문화 안에서도 얘가 이렇게 다른 거에 연동될 수 있잖아. A라는 집단에 연동될 수 있고 혹은 이 자체와 통해서 B로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하나의 단면으로서 이렇게 고립되게 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나. 네, 예전에 한번 또 했었는데 까먹었다. 이건가? 이거 아닌가 보다. 까먹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네. 까먹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 기능을 까먹어가지고 자, 요거다. 봐. 이거 내가 요렇게 보는 거야. 한 번 더 볼까? 이렇게 파편화되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딱 요거만 보는 거지. 이렇게 혹은 요렇게 전문가 집단 이렇게 딱 보는 거야. 크게 봐야죠. 이렇게 크게 봐야지. 이렇게 크게 봐야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렇죠. 읽어보시고요. 연령 계층화 이론은 이런 거예요. 연령 계층화 이론은 그러니까 연령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20대, 뭐 30대,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어떤 연령층으로 나누고 그 연령층에 따라서 between, within, 그러니까 연령 간 그리고 연령 내에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두 가지 연령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노년층, 뭐 청년층이라고 있고 이 사이의 차이, within과 똑같이 within 2, within 있고 요 사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between이라고 하자. 요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층 안에서의 독특한 차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요 within보다 between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within의 변량이 10이면 뭐 within 2의 변량을 막 9 정도라고 치고 이 between은 변량이 어느 정도 있어. 막 20씩 된다고 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슷하게 혹은 왜 다르게 늙고 가고 있는가를 이런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연령층이 특별히 늦어지는 것, 이걸 흔히 말해서 구조적 지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왜 특별히 늦을까? 라는 거 이야기할 때 구조적 지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사회 변화가 인구나 개인 생활의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구조적 지체가 일어나는 거. 반면 이러한 연령 간의 차이, 그러니까 between 간의 차이를 없애고 이것을 통합되는 형식으로 봐야 되는 것. 실 연령 통합적 사회. 지금 보통 연령 통합적 사회 연구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정순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떤 공간이나 어떤 상품 같은 거를 살 때 이 연령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이용하게끔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미 연령 통합적 상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런 침대 있잖아. 이 전동 침대 막 찡 올라가고 이런 침대 있잖아. 이런 거. 뭐 공유가 간거하고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들. 사실은 이게 옛날에 요양원에서 나왔던 그런 침대인데 요즘은 굉장히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그쵸? 뭐 그런 것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죠. 이런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연령이 이렇게 직접 분배하지 않아요. 재산이나 소득, 생활 기회를 직접적으로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은 하나의 평균적인 연령층인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 계층, 엘리트 계층이나 성별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배제, 구조적 모순을 일어나는 것을 좀 무시해요. 이거 사실은 이제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갈등 이론과는 굉장히 반대 입장입니다. 갈등 이론은 어떤 소수 엘리트나 어떤 뭐 이익 집단 혹은 그런 다수 집단이 소수를 억압해서 자원 획득한다 이런 관점을 많이 차용하는데 이런 관점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어떤 연령층이
고르게 가진다. 어떤 연령층 안에 동질성과 차이성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좀 잘 보이긴 하지만, 어떤 힘의 차이, 파워의 차이, 이 파워의 차이, 접근성의 차이에 인해서 발생하는 특정 집단의 어떤 모순, 한계, 특정 집단이 가지는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눈을 감는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지워야 되겠다. 네, 그 다음 이론. 이게 생애과정 이론, 라이프 코스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달이라는 게 청년기나 아동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연령에 일어나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되게 역동적 개념으로 봐요. 라이프 코스 생애과정 이론을. 그래서 어떤 노인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게 일어날 수 있다. 노인기에도 교육, 연애, 어떤 고통,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노화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노화가 이 노년기가 청장년기랑 큰 차이가 없다. 노년기도 똑같이 기, 승, 전, 결이 일어난다. 뭐 더 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막 가정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보편적 설명력을 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맥락적인 어떤 변수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애 과정에도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아동부터 시작해서 1단계, 뭐 청년기, 뭐 장년기, 이런 노년기에서도 여기 특출나게 일어나는 것이 있잖아. 여기 뭐 A가 일어나고, 여기 좀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고, D가 일어나고, 물론 A에서도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고, B에서도 일어나고, C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는 이게 평균적으로 혹은 강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 한 거야.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즉, everything이 nothing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라이프 코스 이론에서는 그냥 특정 형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 똑같이 반복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아동기 때도 연애하고, 청년기 때도 연애하고, 장년기 때도 연애하고, 노년기 때도 연애. 그러면 연애는 주로 언제 해?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생애 과정 이론이 굉장히 좋은 이론이기도 하고, 어떤 노년기의 다양한 역동을 설명하기도 굉장히 좋은 이론이기도 하지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년기에 혹은 아동기에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이론의 어떤 차이가 있고, 정책경제 이론은 노화가 이제 경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게 좀 주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선 이론들이 뭐랄까, 이 앞에서 했던 뭐 생애 과정에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어떠한 능력, 상태, 역할이라면, 정치경제 이론은 우리 앞에서 잠시 말했던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를 크게 이제 경제적 사회와 어떤 정치적 사회라고 쳐봅시다.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두 가지 축 같은 것들이 나의 개인 차원의 나의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차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은퇴 같은 거겠죠. 은퇴 같은 거. 뭐 정치적 차원은 뭐가 있을까? 뭐 정치적으로 뭐 나를 배제시키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좀 당장 어떤 예시가 떠오르지 않는데, 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는 좀 이런 배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면 그 집단에 가입을 못 한다든지 뭐 요런 게 일어나잖아요. 혹은 어떤 자원 배분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그런 나라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좀 더 강력하죠. 아동에 대한 자원이,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흔히 말 연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구만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인에 대한 연구보다. 그래서 말하는 펀딩이요. 이 펀딩이 아동 쪽이 엄청 많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보다. 뭐 그런 것들.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노화 그 사회 공헌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아동 쪽이 진짜 많죠. 노인보다 훨씬 많아요. 200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어떤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 중에 노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2008년만 하더라도 진짜 단 한 개의 노인 프로도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죠. 한계를 볼까?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고 있다. 이 빈곤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개인의 요소를 빼고 너무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방법이 개인의 차원, 개인 자신이 이렇게 나태하거나 개인 자신이 어떤 가족력에 이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왜 사회 탓만 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 자체를 어떤 나의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너무 억압된 무기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사회적 활동이 크시고 정치적 영향도 크시고 경제적도 굉장히 부유한,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 되게 많죠.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는 안 되잖아, 사실. 그런 걸 측면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정치 경제 이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계책 이론은 되게 쉬워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어떤 불평등이 여전히 노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그런 거잖아. 애플의 중국의 어떤 노동 착취라든지 옛날 수십 년 꽤 오래전에 스타벅스가 그런 커피 생산국에서 그런 경제적 착취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착취당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노인이 당연히 그 구조 안에서 노화나 경제적 수준 차이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원점이죠. 근데 어떤 비판이 있냐면 그 삼국 자체 내에 어떤 복지 프로그램 정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개발도상국이다, 어떤 경제적 속국이다라는 것이 노인의 어떤 삶을 다 해석할 수 있냐라는 비판도 얼마든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삶의 이론과 같을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 이론을 많이 봤어요. 오늘 생물학적 이론부터 시작해서 사회학적 이론 좀 논의해봤고, 다음 시간에 심리학적 이론을 하겠죠. 이런 이론들,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된 이론부터 마모 이론부터 시작해서 면역, 유전 넘어서 최근에 텔로미어 연구까지 잠시 한번 좀 봤고요. 사회학 이론에서는 인간과 사회 안의 관계, 특히 사회 속의 인간 혹은 인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의 관점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회와 나가 있으면 사회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 혹은 내가 다시 사회한테 미치는 영향, 혹은 쌍방향 이렇게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주로 담론을 이루는데, 이런 사회학 관련된, 사회와 나와에 관련된 이론을 많이 봤고, 특히 많이 쓰이는 이론, 활동 이론이라든지 지속성, 역할 이론, 교환 이론 같은 거, 특히 나와 너의 관계를 다룬 이론들, 너와 교환 이론 봤고, 뒷부분 나오는 현대화 이론, 하위 문화, 계층 이론, 생애 코스, 라이프 코스 이론, 정치 경제, 세계화 체계 이론은 조금 더 앞선 이론보다는 중시 내지 거시적 차원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은 이야기 좀 나눴는데 좀 많죠, 내용이. 그래서 이 이론을 대해서 모르시는 거나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네이버나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를 쳐보시면 관련된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 보시면서 이렇게 노인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 이론 말고 더 많아요. 사실은 노인 이론 수백 가지 돼요. 근데 조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론 주제 갖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